이제 중용이 실제 정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1451년의 일이었어요. 1451년에 앞에 적은 것처럼 사헌부가 그 당시 왕이 문종이거든요. 문종에게 주문을 합니다. 임금님, 임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십시오. 임금님답게. 그런데 임금님답게 독자적으로 행사하십시오라고 했을 적에 그 근거를 중용에서 찾습니다. 중용에서. 그러니까 중용의 제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9장에 보면 나라를 공평하고 균등하게 다스리기도 어렵죠, 여러분. 관직을 사양하기도, 복록은 녹봉입니다. 녹봉을 사양하기도 어렵다. 날선 칼날을 밟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중용에 나아가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려운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문종 임금님은 초상화가 없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문종 임금은 세종 임금님의 큰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부는 잘했지만 제가 실록을 쫙 읽어보니까 문종 임금은 성격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세종 임금님도 이 문종 임금을 자기 아들이지만 왕으로 만들었지만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문종은 무지무지하게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성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고 아주 우유부단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신하들이 문제 삼은 것은 그 우유부단함을 문제 삼은 거였어요. 그 당시 이제 경상도에 어느 고을에 원님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그래 누구를 이제 그리 보낼까 왕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신 중에 어떤 사람이 김아무개를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문종 임금이 그래 김아무개를 경상도 아무아무 고을에 원님으로 보내놓으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대신이 들어와가지고 임금님 그 김아무개는 적격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아무개를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문종 임금이 그래 어제 김아무개는 취소하고 오늘 다시 바꿔서 이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른 대신이 2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도 사실은 적격이 아니고 진짜는 박아무개가 진짜 적합합니다라고 하니까 문종 임금이 또 말을 바꿔가지고 박아무개로 그럼 보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간이 뿔이 난 거죠. 도대체 우리 임금님은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판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맨날 이 사람이 하자면 하고 저 사람이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가기도 하고 둘 다 타기도 하고 한 사람이 타기도 하고 나중에는 떠매고 가다가 물속에 빠뜨린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문종은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관들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판단을 강단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중용 도에 맞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중용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조선의 왕들 중에서 중용을 처음 읽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태종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태종 하면은 여러분은 그 고집, 그 카리스마, 칼을 생각하시죠. 그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태종은 고려시대의 문과 급제자입니다. 태종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태종은 정몽주나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
경연에서 임금님을 위한 세미나죠. 특별 세미나에서 우리 중용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중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뭐 이런 작은 지식도 들어두면은 괜찮아요. 내일 저 동료들 만나서 한번 퀴즈로 하셔도 좋고요. 신하들에게 중용을 직접 가르친 왕도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 중에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중용을 가르친 조선의 왕. 누굴까요? 그는 세조였습니다. 세종이 아니고 세조. 여러분은 세조라고 하면은 뭐 불교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도 좀 깡패 비슷한데 공부를 뭐 했을까? 동생들이 공부 잘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세조가 사실은 공부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팔방미인 중에 팔방미인이 세조였거든요. 이제 조카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라서 많은 비판을 받기는 하죠. 그리고 그 비판에는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용을 정말 좋아하고 중용을 자기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하들을 불러서 직접 중용을 가르치기도 했다. 세조가. 그것도 아무 신하가 아니고 문과에 급제한 엘리트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요점이잖아요. 중용은 법 위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중용은 법 위에 있었다. 어떤 법 위에 있었냐면 가령 이제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한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는 말하자면 조선 왕실의 사당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 대수가 늘어날수록 종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왕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종묘는 종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중국의 어떤 역대의 종묘보다도 우리 종묘가 가장 규모가 그럴듯합니다. 가장 멋지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유교적 이론에 따라서 설계된 종묘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태종 이방원도 고인이 돼가지고 드디어 사당의 한 칸을 차지하셨는데 그런데 이 태종은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어요. 겸손한 분이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의 위패를 모실 사당을 종묘 안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규모를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겸손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제도는 본래 이보다 좀 크게 만들지만 내가 하게 뭐가 있냐? 너희들 괴롭힌 거 왜?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사당의 규모는 아주 최소한으로 해라. 그래서 세종은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윗대 선대의 사당 규모보다 훨씬 줄여서 태종의 묘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종 때가 되면 신하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안 됩니다. 태종의 묘실을 키워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을 보위하던 옛날 늙은 대신들이 이거는 너희들보다 훨씬 똑똑한 세종 임금이 알아서 그렇게 한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드린 거니까 이건 문제될 거 없어.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데 젊은 신하들은 중용을 들고 나오죠. 중용을 들고 나와서 중용에 보면 중용의 주석에 보면 제왕의 사당은 규모가 이러이러하다. 가로 몇, 세로 몇 규정이 있다. 그런데 태종과 같이 중요한 임금님을 본인이 겸양하는 마음에서 공손한 조상을 우러르는 마음에서 자기가 그렇게 숙소에서 하려고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그 명을 어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중용이 법 위에 있습니까? 법 아래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네.